아직 밖에 계시는 분들 다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그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5분이라 최대한 20분 정도에 끝내는 게 목표인데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계시는 이윤석 박사님께서 20분쯤 되면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제가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금융혁신과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한 이슈입니다. 이제 금융혁신과 규제 완화 이러한 이슈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그 다음에 금융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고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는, 그러니까 경제 전체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또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또 우리가 이제 이 금융소비자 보호의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항상 먼저 드는 생각이 이제 금융소비자 보호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좀 규제가 강화돼야 되는 그러한 또 이제 좀 복합적인 그러한 또 이슈이기도 합니다. 다행인 것은 그래도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이슈들이 지금 좀 제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앞에서 발표하신 두 분께서 금융혁신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또 진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좀 설명하는 분야가 어떻게 보면은 금융소비자 보호 부분이 굉장히 광범위할 수도 있는데 오늘 발표를 우리 데이터 보호라던가 아니면은 보안 이슈라던가 이런 것보다는 좀 불안전 판매하고 관련한 이슈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금융감독원 민원센터에 제기된 총 민원 건수가 70만 건수가 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해결된 부분이 이제 거의 한 9만 건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은 올해만 이제 그런 거고 몇 년 동안의 금융 민원이 이제 계속 증가하고 특히 2023년도에 그 은행권의 금융 민원이 거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43.8%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많은 이슈가 이제 이자율을 대출 이자하고 관련한 이슈라고 제가 들었고 나머지가 이제 방카슈랑스 그다음에 펀드하고 관련한 이슈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금융 투자 상품에 관한 이제 이슈는 조금 작년 대비해서 줄어들었는데 우리가 처리 건수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매년 70만 건 정도에 되는 이상이 되는 그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게 계속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누적이 되고 있고 거기서 해결되는 약 9만 건은 어떻게 보면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어오던 이슈들, 분쟁 이슈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순서대로 민원이 이제 해결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누적되어 있는 아마 그 건수가 굉장히 이제 많다라고 얘기를 했고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민원 우리 흔히 말하는 민원센터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있는 민원센터가 거의 이제 폭발하기 일보 직전에 그러한 이제 상황이고 거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5명 이상의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 거는 그 프로세스상 또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한 그 이하의 소규모 그러니까 또 개인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는 민원을 넣은 게 한 3년 이상 2년 이상 이렇게 계속 해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피해를 본 금융 소비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굉장히 이제 예를 들어 재산적인 손실이 컸다라고 본다면은 이 문제가 2년씩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첫 번째 슬라이드를 넘기기 전에 먼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아마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그 금융 민원하고 또 다른 새로운 민원의 형태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있는 민원에다가 플러스해서 더 이게 누적이 될 수 있고 그래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우리가 경험을 해본 바에 의하면 항상 기술 발전에 의해서 다양한 복합적인 금융 상품이 나오고 난다면은 항상 빠른 시간 내에 그 상품에 대한 불안전 판매 이슈가 제기가 되면서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 혁신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을 제기를 할 때 반드시 금융 소비자 보호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그러니까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융 소비자 보호를 할 것인가, 금융 산업을 경쟁시킬 것인가가 대칭으로 가는 이슈가 아니고, 결국은 금융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이 경쟁 그 시스템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는 같이 가야 되는 이슈다라고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금융 혁신은 앞에서 굉장히 그 설명을 많이 또 해주셨기 때문에 키워드가 두 가지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접근성하고 이제 적합성에 관한 이제 이슈고요. 어떻게 보면은 금융 혁신은 결국은 금융 소비자들에게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특히 이제 규제 완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개발되는 것을 허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금융 소비자들이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더 그 쉽게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도구가 되기 때문에 접근성 확대가 또 이제 AI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술 혁신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그 소득 수준과 인구 그 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라 가지고 본인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을 허용해주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우리가 굿 그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 접근성이 과연 우리가 얘기하는 금융 그 시스템의 접근성을 확보시켜서 금융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만 갖고 오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이따가 같이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합성 문제는 결국은 어떤 금융 상품이 금융 소비자에게 이제 판매되는지, 그리고 그게 이제 안전하게 판매되고 있는지, 그 상품의 적합성을 누가 결정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의 책임인지라는 이제 이슈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AI나 지금 현재 빅데이터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크게 금융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앞에 이제 오상무님도 설명을 하신 것처럼 맞춤형 금융 서비스라고 한다면은 이 맞춤형 금융 서비스의 제공 시에 잘못된 데이터나 또 편향된 알고리즘은 또 우리 그 다음에도 또 우리가 이슈가 되는 문제라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되는 경우죠. 뭐 쉽게 우리가 금융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특정한 그룹에게 불리한 조건의 상품이 추천될 수도 있고, 또 알고리즘 작동에 대한 투명성이 굉장히 부족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추천받은 상품의 적절성을 소비자가 평가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혁신이 새로운 상품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융시장에 투입할 수 있고, 그렇지만 금융 상품에 이제 굉장히 복잡성을 가진다는 우리 여러 가지 이제 특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금융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주어진 그 금융 정보를 가지고 금융 상품인 서비스의 품질하고 적합성을 평가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 금융회사와의 거래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융 혁신이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혜택이 금융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이슈냐, 아니면 정보의 비대칭성을 오히려 확대하는 문제냐 라는 측면에서 이제 본다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접근성의 확대는 금융 소비자에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시킬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굉장히 이 구조에서 나오는 금융 상품들이 복잡하고, 그 다음에 품질 파악이 굉장히 어렵고, 왜냐하면 이 금융 상품들의 특징 중에 우리가 예적금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금융 투자 상품들에 해당하는 상품들은 품질을 판단하는 시기가 구입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구입하는 시기와 그 다음에 이 품질을 평가하는 시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항상 우리가 불안전 판매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품질 파악이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 공시가 굉장히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 기술들에 대한 것까지 포함해서 금융 정보를 해석하는데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본다면은 정보 시스템, 금융시장 내에서 정보의 획득에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한계는 결국은 우리가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역선택 문제와 대리 문제를 동시에 발생시킬 수 있는 거죠. 쉽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내가 그 정직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정직하지 못한 금융 회사를 내가 거래 상대방으로 선택의 결과로 나타나는 역선택 문제도 나타날 수 있고,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정보의 투명성이나 이런 게 명확하지 않은, 그러니까 기술 혁신이 일어난 상황에서의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에 대해서 할 때는 뭐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어떠한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대리 문제, 에이전시 프로블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일 그 중요한 부분은 금융 상품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금융 소비자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융 시장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금융 상품을 제조하는 기관하고 그 다음에 판매하는 데가 굉장히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금융 상품의 판매 채널이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기관도 이러한 복잡한 기술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소비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슈도 또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보의 비대칭성을 좀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정보의 비대칭성은 결국은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냐라고 하면은 불안전 판매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결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반복해서 설명을 했지만 뭐 AI 기반의 금융 상품이라든가 앞으로 우리가 더 빠른 형태의 이제 금융 상품들이 나올 텐데 더 빠른 속도로 굉장히 복잡한 금융 상품들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 상품이라든가 또는 로보 어드바이스 기반의 이제 빅데이터 기반의 금융 상품들은 지금 이미 이제 그 금융 회사들이 도입을 하고 있고, 그거를 지금 이제 운용을 하기 전에 지금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데도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거를 평가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불안전 판매 위험이 높아졌을 때 문제 발생이 되었을 때 책임 소재가 누구한테 있느냐라고 하는 거가 이슈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금융소비자법의 6대 원칙에 의하면은 뭐 불안전 판매하고 관련해서 또 피해 구제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피해 구제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금융 소비자가 피해로부터 적절한 구제를 굉장히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고, AI가 잘못된 투자 결정을 해서 소비자가 손실을 입었는데 금융회사가 이건 우리 책임이 아니다, 이게 직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직접 운영을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 책임의 시스템적인 이슈다라고 이제 하기 시작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 구제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금융 혁신의 속도에 맞춰 가지고 규제하고 감독 체계가 제대로 이제 정비가 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 불안전 판매의 위험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이제 큰 거죠. 정책 위반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전효섭 단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AI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금융 혁신이 경제 성장이라던가 또는 이제 자본 시장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결국은 이를 통해 가지고 금융 소비자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 그 금융 시장의 그 성장과 경쟁을 좀 촉진시키는 정책, 그래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위반자들의 입장에서 이게 이제 혁신으로 인한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전 판매의 위험이 굉장히 컸을 때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소비자들이 떠나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AI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이 제가 좀 요거를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웰스파고 은행이죠. 우리 2021년인가 저희 나라에서도 신문에 났던 이슈죠. AI 사용해서 신용도 평가하고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다라고 굉장히 이제 금융 혁신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례로 나왔었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AI 기반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딥러닝 형태의 이 구조로 가져갔을 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전에는 우리가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입력, 인풋들을 이제 넣어서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었다면은 지금은 데이터 자체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버린다면은 이 시스템이 이 시스템 자체가 이 데이터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맞냐? 아니면은 이 시스템 자체가 설명하는 거가 바르냐? 정직하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데이터 편향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라든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AI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할 것인가 하는 이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같이 아마 언급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도 시스템 자체가 인종적인 편견을 내포하고 있어가지고 흑인 및 히스패닉 고객들이 부당하게 대출 거부를 당하는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AI의 알고리즘 자체가 훈련 데이터에서 인종적 차별을 학습한 결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결국 웰스파고가 이에 대해서 법적 제재와 벌금을 이제 부과받은 걸로 미국에서는 이제 결정이 났는데, 우리는 이제 이러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 은행들의 시스템이 굉장히 동조화되어 가고 있다는 특징이 이제 있는 시스템 하에서 모든 은행에 다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데이터 편향으로 인해서 금융 소비자 보호 실패의 책임을 어떻게 지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이 반드시 고려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AI 트레이딩의 시스템 오작동, 뭐 알고리즘 거래로 인한 시장 교란, 이런 거 전부 다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거죠. AI가 딥러닝 패러다임으로 바뀌면서 성능은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맞춤형 금융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또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데이터 딥러닝 자체가 추론해 좋은 특징을 스스로 학습해서 결정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데이터가 스스로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데이터의 어떤 속성이 AI가 내린 결론에 영향을 미쳤는지 AI도 스스로 모른다는 거죠. 전통적인 AI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자가 정하는 것이 특징인 것하고 굉장히 비교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금융 소비자 보호하고 관련해서는 이러한 AI의 의사결정에 대한 적절한 이유, 근거 이런 게 제시가 되어야지만 신뢰성, 금융 이 상품에 대한 AI 기반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기반의 이제 이 시스템이다 보니까 데이터가 추가됐을 때 이게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업데이트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 감시,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은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가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손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그 금융소비자법이 이제 우리가 6대 원칙이 있는데요. 아마 이제 AI 기반이나 이러한 혁신 금융 상품하고 관련해서 가장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적정성 원칙의 위반 가능성.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설명의 의무를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 그다음에 이제 부당한 권유에 대한 금지 원칙 위반 가능성. 아까 피해 구제 원칙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우리 쉽게 이제 설명하면은 AI가 그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해준다고 하는데 재무 목표나 위험 성향을 잘못 파악해서 적절하지 않은 금융 상품을 추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도화된 알고리즘을 쓰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한 데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낮아졌다라고 주장을 하기는 하지만 금융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조금의 이러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의 손실에 대한 어떤 보호가 어떻게 될 것인지, 보호가 되는지, 그죠? 이런 부분이 이런 뭐에 대한 논의가 우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적정하지 않은 위험 수준의 이제 포트폴리오에 투자해서 큰 손실을 입었다. 우리는 이제 영업행위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불안전 판매나 설명 의무를 위반하거나 아니면 파산했을 때 우리가 사후적으로 금융 예보 기금에서 보호를 해주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이게 손실에 의해서 나타난 금융시장의 변화에 의한 손실은 어떤 나라도 이제 보상을 해주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가 이걸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지 않은 어떤 결과를 얻었는데 처음에 설명했던 거랑 달랐다라고 이제 설명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충분히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 의무 원칙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AI의 결정 과정에 있어가지고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설명 의무 원칙 위반 가능성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제조와 판매가 분리되어 있다. 그런 경우에 판매하는 판매 채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객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고 또는 이제 데이터, 그러니까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금융기관들이, 금융회사들이 금융회사에 유리한 데이터를 제공했다라고 하면 불안전 판매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는 영업행위 규제에 의해서 되고 있지만 그게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러한 위험들은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인가. AI가 또 특정 금융상품 어떻게 보면 또 반복적으로 계속 추천하는 이러한 부당한 권유 금지 원칙 위반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얘기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마지막 얘기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이러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면 지금은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러한 금융 혁신과 관련한 시스템 또 영업행위 규제는 일어나고 있지만 이 영업행위 규제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들은 결국은 법원까지 갈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나와 있는 민원 처리 절차입니다. 굉장히 길죠. 대부분이 처음에 민원들이 쫙 들어오게 되면은 감독 검사 관련성이 있는지를 먼저 보고 감독 부서에 먼저 보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신속 민원 처리 센터로 보내는데 거기서 분류하는 가장 큰 기준이 금융회사랑 자율 조정을 했냐 안 했냐라는 겁니다. 금융 소비자들이 금융회사에 이 민원을 넣었을 때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거절을 당하거나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이제 그런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금융 소비자들의 민원을 바로 감독원에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0만 건이 넘는 이제 민원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그 시스템 구조에서는 금융회사들도 조금 이제 이 민원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율 조정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지속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은 사실은 불안전 판매에 대한 손실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파산 시에 이 금융 투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본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금융 상품들에 대해서는 파산 시에는 증권 투자자 보호 기금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엔론 회계 부정 사태에서 금융 소비자들이 투자자들이 손실 본 거를 커버해주기 위해서 만든 게 페어펀드입니다. 그래서 이 페어펀드가 증권법을 위반한 자들이 납부하는 벌금이나 그다음에 이제 불법 이익을 모아가지고 재원을 확보하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배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불안전 판매에 대한 손실 보호 방안은 미국은 좀 가지고 있고요. 페어펀드의 가장 중요한 기본 구조는 손해배상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금융기관이 파산을 했을 때 해주는 거 외에 불안전 판매의 경우에 그냥 금융 소비자들이 소액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싸우기가 쉽지 않은데 이때 이제 페어펀드를 기반으로 해서 국가가 개입해서 위법행위 피해 투자자의 사적 손실을 공적기구를 통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는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예보기금이 손실을 배상하고 있습니다. 불안전 판매는 당연히 안 하고 있고요. 금융소비자법에서 불안전 판매에 대한 영업행위를 규제를 하고 있지만 결국 아까 본 것처럼 금감원에 들어가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조정을 통해 가지고 금융회사들이 이걸 억셉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은 또 법원까지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영국도 물론 파산시긴 하지만 금융서비스 보상기구에서 불안전 판매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주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좀 이제 넣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좀 드리고 싶은 제안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효율적인 경제 후생 증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금융 혁신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데 이때 같이 가야 되는 게 금융 소비자들의 재산을 보호를 하고 사회 안정망 역할을 하는 어떤 이제 투자자 보호 기금 이런 거에 대한 설립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까지 좀 본격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대한 검토를 우리가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